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8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낙관하며 부채한도 협상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공화당의 핵심 인사랑 이 2차 회동을 지었죠. 그런데 이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G7 회의를 위해서 이제 일본으로 출국을 할 때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되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도자들, 그러니까 야당 쪽 인물이 되겠죠. 모두 우리가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데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이후에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도 우리가 디폴트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조금 질질 끌리는 건 있을 수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결국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일정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은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G7 회의를 위해서 일본에 출국하는 게 정확하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24일까지 호주랑 파푸아뉴기니 여기에 이제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취소가 되고 21일까지만 회의에 있는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출국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일부터 정확하게 이제 6월 1일 날까지 요게 한도가 설정이 안 되면은 이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옐런 재무장관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남은 한 10일 정도의 모든 결과가 나오겠구나.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강해질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아예 경계를 놓을 단계는 아니다 했을 때 이제 일정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중소지역은행을 둘러싼 이 은행 리스크가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이 위기설이 돌던 은행 중에 하나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는 예금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1분기 말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20억 달러가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수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최근에 얘네 말고 패괴스트도 그렇고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역은행에서 돈들이 빠져나가는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액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는 아니더라도요. 시장 상황과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안정세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 이외에 있는 지역의 은행주들 역시 동반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연방준비제도 위원들, 그러니까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약간 부담일 수밖에 없고,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 기준으로 마감 시점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6.2%를 달성하고 있고요. 25bp 인상할 가능성은 23.8%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6월 1일 전까지의 부채한도 협상과 그리고 은행 쪽의 안정세가 계속되는지 그리고 금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동결 우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WTI 기준 72.83달러로 플러스 2.7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이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전월비 2.2% 증가하면서 깜짝 증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절대적인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저점이고요. 이 이후에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신규 주택 착공 이제 신청 건수나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주택 시장 이거는 그냥 단순 반짝임에 불과하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업부동산 쪽도 그렇고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 이상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건물처럼 이 변동성이 작은 쪽에서 10%면 이거 대폭락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 주택 시장이나 여러 가지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 그러면 당연히 한국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번에 금융 당국이 증권사에 이거 손실 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생각을 해라. 손실 처리해버려서 이거 안정성 좀 올려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PF 적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돈을 계속해서 갚고 그러다가 못 갚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프로젝트는 당연히 경매로 담보가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런 게 하나씩 하나씩 쏟아지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 하락을 한 번 더 만들어줄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도 지금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일정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지금 24년에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있다라고들 하죠. 이때가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거 상업용이랑 같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 부동산 이렇게 빠져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한 번 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밑바닥이 한 번 더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인테리어, 가전, 가구까지 지금 이 타이밍엔 한번 조심을 하시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이랑 이런 쪽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이자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이랜드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 역시 혹시 빚 못 갚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봐 은행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대기업들은 은행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이 정도로 버티는 거지. 중소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한 번 더 파산의 시즌이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파산하는 게 빠를지 아니면 금리가 인하되는 게 빠를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가 됐든 불안한 부분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머스크가 대놓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하다가 최근에 중국의 대만 통합 움직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공식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이거 미중 갈등 더 심각할 정도로 이 진전이 될 수도 있겠네. 중간에 낀 한국은 뭐다? 아, 여기 잘못 끼면은 피보겠다. 이 친중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연결이 되고 있던 머스크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우리 역시 이러한 부분은 좀 조심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좋은 내용들은 한도 끝도 없이 좋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유럽인데 일본에서도 어떻게든 키우려고 투자를 이끌어내던가 아니면 이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TSMC, 인텔, 삼성전자의 수장을 이 기시다 총리가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중에 몇몇 기업들이라도 투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장비 쪽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3사 수주 잔액이 올해 1000조가 넘어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나 판매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만큼 실적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맨 위부터 아래까지 골고루 가리지 않고 한번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비나 부품, 지금은 계속 많이 팔리는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현대차 공장에 용접 로봇 300개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로봇 쪽도 한번 보시면 좋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인도를 시작으로 동남아의 소비력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주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현대나 애플이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 이쪽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 동남아 관련으로 이제 사업이 진출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도 실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주목을 하시면서 이거 이렇게 테마가 연결되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폴더블 시장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에는 구글에서도 여기에 참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폴더블 이 부품 시장이 어디냐라고 하면 한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메이커로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품은 우리나라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먼저 선점을 해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거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요즘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 같은 쪽으로 해서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어? 해외 진출 가능하겠네. 그러면 실적 늘어나겠네.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테마까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뉴스 정리까지 싹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단톡방 다시 텔레그램 공부방 여기에서 이렇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일단 오늘 좀 빠지나 싶더니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11선 부근을 딛고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슬아슬한 부분은 존재하는 현재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뭐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특별한 게 보여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재탕 이건데 그래도 지금 신한울 요 관련된 내용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해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후속 내용들 이런 게 조금 되게 좀 크게 나오면은 요거는 가격에 연결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만 근데 아직도 웨스팅하우스 소송 해결 못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돈 되는 건 결국에 해외 수출인데 해외 수출에 제동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요 내용이 완벽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두산의 가격에는 이 디스카운트율이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원전 쪽은 꼭 이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전 말고 다시 한번 이외에 또 뭐가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현재 원전 말고 가장 돈 되는 거 가스터빈 이게 전 세계에서 이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없어요. 부산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인가 상용화 성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여기에 진입 장벽이 조금 높고 한국에서 가스터빈으로 뭘 만든다 얘기 나오는 순간 두산은 무조건 끼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의 단가가 높아가지고요. 뭐 수천억씩 남겨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 기준입니다. 아무튼 요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된다면은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 번째로 꼽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소 쪽인데 자회사인 퓨얼셀이 이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지금 굉장히 강점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뭐 중국에 수출까지도 했었고 그런데 이 에너빌리티는 뭔 상관이냐? 자회사면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가스 터빈에다가 이제 수소를 혼소하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터빈을 만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방금 봤던 것처럼 가스터빈이 돈이 되잖아요. 그런 만큼 이 수소를 같이 쓰는 이 사업도 확실하게 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하나나 이런 데에서 이 혼소하는 이 터빈 자기들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기본이 되는 가스터빈 기술력부터 있어야지 이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경쟁자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와중에도 두산은 치고 갈 가능성이 높을 거다. 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풍력인데 이 풍력 중에서도 해상 풍력 쪽이에요. 한국 1등 사업자입니다. 예, 그리고 지멘스였나요? 해외 유명한 기업과 함께 MOU를 체결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뭐 유럽 쪽이나 이런 쪽 수출은 좀 제한이 걸릴 수 있어도 동남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외에도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심심치 않게 예,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완벽하게 시장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그 소재를 추출하는 요 방식에 대한 특허를 작년에 획득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 역시도 지금 사업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 역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을 봤을 때 기대값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 빼고는 야, 이거 돈이 다 되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놈의 이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자, 그럼 수급이랑 차트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급부터 먼저 봤을 때 보여지는 건 뭐가 있냐? 아, 또 오늘 외국인 매도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다? 자, 현재 위치에서 지금 밑꼬리가 달렸다라고 하지만 또 빠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현재 이 모습이 연결된다면 이거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다. 자, 그리고 기관 역시 오늘 팔았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오늘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돌아서기 전까지는 추가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본다면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건 지금 11선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를 보더라도 11선 위에서 자리를 잡으면 21선까지는 끊임없이 시도를 해주는 모습이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돌파하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곤 했는데, 근데 결국에 이런 것도 다 지켜줘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11선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이 아래로 안 빠지면 그래도 한숨 돌릴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빠지면 어떤 게 보여지냐? 이 가격적인 지지라인 이런 거 말고는요.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뭐 받쳐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더 빠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음, 이탈 없이 그냥 지금 여기서 횡보를 길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21선을 돌파하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 자,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한 만큼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봉 하나 정도는 여기서 이렇게 나와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 줘야지 이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안 나온다면 이거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2만 원부터 매물대가 좀 많이 떠 있어 갖고 그 부분은 조심을 하면서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뉴스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이슈적, 호재적으로나 보면은 원전 빼고는 다 좋다. 원전 빼고는 전부 좋다. 근데 원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의 상승을 막고 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걸 최우선적으로 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수급 개인만 또 사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외국인 기관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버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지라인은 11선 제발 이탈 안 하길.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21선 돌파하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인데 여기마저도 단기적으로 돌파한다면 240 말고 480
이 노란색 선 여기를 일단 목표로 잡고 여기서 이제 단기 변동성이 추가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만 원 아래 매물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노려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차트는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이나 이슈가 쉽다 보니까 마냥 좀 안심하고 볼 수가 없네요. 좀 이젠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모두 이제 제가 좀 전투였길 바라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라며 화이팅 하시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